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 책 111쪽입니다. 111쪽을 보시면 제 15절 사회자본이 나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행정학책이 더 많습니다. 한 80%는 사회적이라고 적자를 붙이고, 저는 이 소셜 캐피탈, 이 사회자본이라고 적자를 뺐습니다. 적자를 뺀 이유는 너무 적자를 넣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그냥 사회자본으로 하면 더 오히려 더 세련된 말 같아서 사회자본이라고 그랬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시차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자본은 일단 설명을 여러분들 관념상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도대체 사회자본이 뭐지 이런 느낄 건데 그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이 초임으로 사무관 제가 5급으로 공직에 들어가서 아주 그 시골의 면에 이 면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면장이 이제 5급이죠. 5급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5급이 예전에는 별정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8개 리가 있었어요. 근데 18개 리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리가 두 개 여기서 비교해 보자면 A 리와 B 리입니다. 이 A 리는 이 동족촌인데요. 성씨가 같아요. 같은데 물론 그리고 거의 뭐 한 30촌, 25촌 뭐 이런 데 있는 이런 정도의 촌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촌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한 몇십 대 올라가면 뭐 몇백 년 올라가면 전부 하나의 자손에 있는 그런 집안들이었는데 이분들끼리 굉장히 그 상호 배려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도 높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이 이장님이 아주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쉽게 이 진행이 아주 잘 돼요. 그리고 뭐 새마을 사업, 과거의 새마을 사업이었지만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마을에 부역이라고 합니다. 부역. 이렇게 나와서 뭐 마을 안기를 좀 더 무너진 걸 보수하자. 이러면 뭐 사람들이 아주 참여도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A 동네에 가면. 근데 B 동네에 가면 B 동네 특징이 뭐냐 일단 이장님이 저한테 자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와요? 이 문제 때문에 찾아와요. 이 동민들끼리 갈등이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갈등이 있었는데 뭐 서로 간에 싸움을 하다가 다쳤다. 그리고 병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이장님이 저한테 보고하러 옵니다. 이 동네 상황이니까요. 이게 또는 뭐냐면은 이 관에서 우리가 뭐 정부에서 수해를 입었는데 이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수해 복구를 제가 이제 지시를 해요. 복구하는데 또 갈등이 됐어요. 왜 이 집 기역 집과 니은 집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니은 집만 먼저 해주고 디귿지긋 반밖에 기역 집은 반밖에 안 해주냐 뭐 이런 거에 또 민원이 많아요. 주민 간의 갈등이 많아요. 이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가 더 좋습니까? 그죠? 이런 동네가 더 주민 간의 공동체에 있고 더 좋다. 요런 동네를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진 동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신뢰도 높고 참여도 높고 이렇게 잘하는 이런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동네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이런 국가들을 이런 동네가 모이면 이런 국가가 되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사회자본의 개념입니다. 물론 보르디유의 콜만 제 책이 나옵니다만 이 후쿠야마와 푸트남까지 가기까지 약간의 뭐 이 변화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너무 어려워서 설명 안 하고 많은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상당히 숨어 있는 뭔가 교수님 말 속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살짝 드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사회자본을 강조하는데 예, 긍정적 측면도 있죠. 긍정적 측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않겠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사회자본이 부정적 측면이 뭐예요? 이 사회자본이 마치 말이야. 이게 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북한이 사회자본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안 된다. 또한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거 아니냐. 왜 이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선진국이겠어요, 후진국이겠어요? 선진국이라는 거죠. 예. 선진국에 가니까 이런 제도 왜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이미 선진국은 갈등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로 선진국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의 무기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선진국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무기이다. 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잘 살잖아. 사실 우리는 왜 잘 사냐 아니? 우리끼리 신뢰도 맺고 있거나 우리끼리 진행도 잘 되고 우리끼리 참여도 잘 돼. 그러니까 우리 잘 사는 거야. 니는 뭘 살지? 니는 못 산지 봐.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니는 민원도 많고 니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무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각도에 들어가면 어디가 정말 신뢰감이 높은지 측정이 가능할까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회자본에 대한 긍정과 부정론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높다. 죄송합니다.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긍정 부정론이 사실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최근에는 긍정론이 높아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엄청난 많은 연구들과 책들도 나오고 여러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자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요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요 A동에 AD에 있었던 걸 조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 제가 정리는 사회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창출되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단은 뭐가 있어요? 무형의 자산, 유형 아니에요. 무형의 자산인데 누구? 첫째는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 플러스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호작용. 장에 따라 나타나는 무형의 자산이다. 자, 개념이고요. 둘째, 구성요소. 그러면 구성요소는 어떤 거 있느냐? 거기 되면 호혜성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제 책에는 없습니다만 제 책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호혜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호혜성이란 게 뭐냐? 내가 너한테 A를 주면 은근히 네가 A라는 만한 크기에 다시 리턴해 줄 것 같은 기대. 이게 호혜성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 숨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요. 교수님 그럼 이거 안 주면 어떻게? 안 주면 싸우는 거예요? 이 기대가 뭔가 이상한 기대가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이전에 한 이 가하가 나에게 A를 줘봤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다시 또 A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신뢰관계 쌓였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은 선물을 B라는 걸 하나 선물 줬어요. 그러면 나가 B라는 걸 줄이라는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서 호혜성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호혜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할게요. 그리고 호혜성이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냐 아니냐 이렇게 맞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일단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둘째 뭐요? 그들 간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들 간에 싸우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호혜성이 바탕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요?
이들 간에 어떤 공유되는 규범이 있어요. 그 마을 동네의 사람들끼리 규범이 있었는데 이 참여, 신뢰성, 규범 이게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다. 책을 읽으면 상세히 아시는데 뭐 쉬운 내용들이니까 유형.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고요. 두 번째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 교량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 듣는 학생끼리 내 강의를 듣는데 국문과에서 왔어요. 그래서 옆에 행정학과 애가 앉았어. 뭐 책 좀 빌리시죠. 뭐 이래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명함이 없지만 서로 명함을 좀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요? 뭐에 관심 있어요? 그래요? 야구 좋아하세요? 그럼 야구 보러 나중에 같이 갈까요? 뭐 이런다든지 뭐 수도쿠 푸는 거 좋아하세요? 뭐 이거 좋아하세요? 탁구 좋아하세요? 뭐 이런 탁구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것. 이게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에요. 이건 그라노베트가 얘기하는 약한 연결망. 만나서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이런 관계가 약한 연결망. 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요. 학연, 지연, 혈연일. 여러분 행정학과는 일단 학연은 연결됐습니다. 그럼 우리과끼리 이걸 봐줘야지. 저 다른 과 애들 저러면 그럼 우리과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강한 연결망.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약한 연결망은요. 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얻기에 새로운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좋겠죠. 탁과는 어떻게 돌아가? 이런 거 쉽게 약한 연결망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러나 단점은 어떻게 해요? 아주 진짜 깊이 있는 정보를 줄까요? 서로 간의 신뢰감이 낮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강한 연결망이 신뢰감이 되게 높아요. 예.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되게 좋아요. 강한 연결. 여러분 부모님하고 연결 좀 강한 연결. 정서적 안정이 좋아요. 선배님. 그리고 뭐 이렇게 정서적 안정이 좋아요. 단점은 뭐냐? 만약에 이게 부패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게 뭐지? 이의 제기할 수 없죠, 잘. 너무 학연지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결속형 사회자본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에 얘기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편협함, 분파주의, 공동체 폐쇄성 이런 것들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회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은 엄청 많아요. 첫째, 이 주민 간의 연결이라는 건 민주적 거버넌스다. 주민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죠. 그죠? 서로 간에 아주 잘 활성화돼. 제 연구가 요즘 최근에 제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공동체,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인데 제가 공동체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매일 같이 밥 먹는 동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시거나 생각을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도서관에도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걸 제 박사과정 제자가 경남 하남에 있는 양파, 떡, 메주를 파는 동네예요. 여기 갔다 저 깜짝 놀랐어. 저한테 교수님 거기 한번 가시죠. 그래서 갔던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매일 요즘은 아마 저녁도 같이 점심 같이 먹어요. 한 120 가구의 주민들이 점심 다 같이 먹는다니까요. 엄청 신기해요. 예, 이 양파, 떡, 메주회가 팔아가지고 남는 돈도 있고 뭐 주민들이 낸 회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구를 같이 먹는데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데도 상당히 사회자본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신뢰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요. 당연하겠죠. 거래 비용을 줄이고요. 세 번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탈을 했다. 이건 주민들끼리 자정 효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역기능은 뭘까요? 역기능. 사실은 자유가 각달당할 수도 있고요.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나 이런 걸 잘 요구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 갔던 A 마을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하나 있거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배척당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족촌이 아주 규범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강한 신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그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남재열 교수님 저는 진짜 남재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데 내가 부패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내가 돈 이제 살짝 해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남 교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또 나중에 우리를 위해 쓰겠습니까? 날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강한 신뢰가 돼버리면은 그 조직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럴 수 있다. 셋째, 이것도 결속형 사회주의 너무 강한 결속.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 제가 세 번째, 사이버 공동체.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이버 공동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이버 공동체는 그러면 소셜 캐피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 행시 시험 문제 가끔 사회적 자본이 이 주관식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공개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답을 잘 써요. 근데 이런 사회적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라는 얘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한 페이지 정도 적어놨는데요. 사이버 공동체가 소셜 캐피탈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쇠퇴시킨다는 논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무관하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논의를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자본의 행정 현장에 적용합니다. 적용과 그건 대부분 알 거니까 적용 방안, 확보 방안 한번 볼까요? 2번 확보 방안. 이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이 국가의 역할은 뭐고? 첫째, 국가의 역할은 2개, 정부와 공무원은 뭐 해야 되냐? 이 비슷해요. 뭐죠? 이 참여를 고려해요. 주민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주민이 서로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주는 건데 이게 바로 뉴 거버넌스 측면, 물론 또 신공공 서비스적인 측면도 강조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118쪽이 나오는데요.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 상당한 보수적인 프레임,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지만 하면 이 되게 측정이 어려워요. 이게 풋남이 주로 이 활성화를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사실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여기가 그렇다는 거를 어떻게 측정할 겁니까? 근데 풋남은 어떤 거냐면 좀 달라요. 풋남은 신문 구독률 이런 거, 타임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면에 대한 신뢰도, 여기 면에 대한 신뢰도, 이장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참여 정도, 그 다음에 신문 구독률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자본 측정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회자본 많은 논문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의 문제들이 많아요. 측정이 상당히 쉽지 않다. 사회자본의 시험은 이제 여러 분 나왔었는데, 아주 쉬워요. 이제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고, 이런, 예컨대, 소득이 증가됐다. 이걸 사회적 자본을 볼 수 있느냐? 이 사회적 자본 결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교량을 놓았다. 이건 사회적 자본 아니죠. 이거는 뭐죠?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소득이 증대됐다는 거는, 소득이 증대됐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보기 어려워요. 세모인데 거의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유양수로 봐야 되겠지만, 소셜 캐피탈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는 또 가능하지만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돈이라는 유형적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라는 거죠. 소득이 증가됐다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아도 소득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회자본이었습니다. 다음 시차이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8쪽과 119쪽, 120쪽에 있는 이 부르디어와 콜만, 그리고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운 거는 세 번째 있는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실은 보르디어와 콜만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좀 깊이가 있는데 어려운데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행정학계에서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또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 형태로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다른 것들도 오히려 처음에 시작될 때는 다르게 시작된 부분이 있다라고 적은 겁니다. 시차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차 이론은 뭐 우리 행정학계에서 책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설명 안 하는 교수님 훨씬 더 많죠. 한 책 중에서 행정학 원론 개론 중에서 시차 이론이 언급된 게 한 15% 정도? 예. 100권이면 15권 정도로 채 될까 말까 할 수준이죠. 예, 많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국가직 7급 가형 11번 문제 나왔었죠. 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뭐 나올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지만 또 높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이론은 사실 이론으로 정립되었다기보다는요. 우리 서울대학교의 정전길 교수님,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맞겠죠. 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었나요? 이렇게 굉장히 그 정책학계의 그 여러분 정책학 언론 이분 걸 많이 보시던데요. 이분 제자님들이 같이 쓰신 책을 많이 보시던데. 이분이 주장한 거라서 일종의 이때까지 총 우리 15절까지가 주로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를 쭉 언급한다면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학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나름대로 성숙된 걸 하나 언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차 이론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2019년도 시험 문제 났어요. 그래서 뭐 시차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말 그대로 시차입니다. 타임 갭이에요. 타임 갭. 그래서 뭐 이분 또 이 시차에 대해서 타임 디퍼런스란 말을 쓰는데요.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시간의 선호 관계에서 뭔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복지비 얘기하는데 이런 정책이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생활보장비 20만 원씩 지출하겠다는 정책하고 대학생 등 20에서 30대 청년들에게 7만 원의 쿠폰을 주겠다는 정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같이 담당하는 국장이에요. 근데 이것 중에 뭐 그냥 시차 이론을 모르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야 빨리 아무거나 실시해? 뭐 이거 실시하고 이것도 실시하고 이것도 실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실시하느냐에 따라 두 개 중에 뭘 먼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전 국민들에게 20만 원을 다 주겠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이걸 가라 그랬습니다. 가를 먼저 실시하고 대학생에게 돈을 주겠다는 실시한 거랑 나를 먼저 실시하고 전 국민들에게 돈을 20만 원 주겠다고 실시하는 거랑 또는 가와 나를 동시에 실시하는 거랑 이 사람들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먼저 실시했다면 대학생이 주겠다면 대학생들 어우 우리한테 고맙다 이렇게 하다가 전 국민에게 다 또 20만 원 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국민 주는 이런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국민이 다 주는데 대학생이 또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처음에 특별하게 생각했다가 이걸 희석되죠. 이거 별로 없다가 여기서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집단은 여기가 더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 국민이 줬다가 우리 먼저 줬다가 전 국민이 주는 시간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어떤 정책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먼저 하냐에 따라 이게 타임 디퍼런스, 시차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무슨 이론이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엄밀 정치하게 설명하면 이론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책 121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다음, 이 단기와 장기로 변화 요소를 구분한다는 거죠.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후 관계를 고려한다. 중요하죠. 그 참여자의 시차도 고려해야 된다. 유연성과 한배를 보고 유연성은 당연하게 이 시간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로 고려했다. 이런 이론들이 많지 않거든요. 시간의 차이로 잘 고려했다. 에, 그래서 시간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한다.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추정의 방법론이 보다 정교해지는 겁니다. 시간을 넣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신제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미시적 분석 기초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 시간 현상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시간의 영향인지 실제로 어떤 다른 영향인지를 정말 방법론으로 너 파악할 수 있냐? 느낌 아니야? 실제로 구분하기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차인에서 간주하는 시간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얘기하는 맥락, 역사, 제도와 경로 이전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데 굳이 시차 이론을 만들 필요 있겠냐? 뭐 이런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더 발전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